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벤틀리 플라잉 스퍼입니다. 벤틀리 플라잉 스퍼라니 정말 제가 말하고도 전혀 믿어지지 않는 이런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 멀리 모나코를 지나서 여기 니스 공항 근처에 있는 샤또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자동차가 있지만 여러분들 아마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 같은 차가 하나도 없다는 거 말이죠. 정말 모든 부분을 다 다르게 만들 수 있고 자신만의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작업 자동차만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어떤 차인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램프가 꺼져 있을 때도 예쁘거든요. 꺼져 있어도 너무나 예쁜데 램프가 켜지면 달래 할 말이 없습니다. 보석을 달고 다니는 자동차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멋집니다. 그릴이 사실 세로 그릴이라고 생각되지만 자세히 보면 세로 그릴에 이렇게 엑시아 모양의 크로스가 착착착착 있는 그런 그릴이기도 해요. 벤틀리 로고가 여기 이렇게 빛이 나고 있는데 이 로고도 굉장히 묘하죠. 이 로고가 이렇게 B자가 날아다닌다고 해서 플라잉 B예요. 슉 들어가 버렸어요. 플라잉 B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팬더를 이렇게 부풀린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팬더를 부풀리는 그 자동차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적어도 이 차만큼 아름다운 팬더를 갖고 있는 자동차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캐릭터 라인도 너무나 선명하게 그리고 너무나 섹시하게 잘 뽑혀 있어요. 번호판은 이전 세대가 위에 있었는데 밑으로 내려오면서 조금 더 중후한 느낌이 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면 중후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이 납니다. WCB 엔진인데 엔진 자체가 조각품 같아요. 이거 뭐 조각품 같고, 이거 엔진 오일 캡인데 제가 여태껏 보는 엔진 오일 캡 중에 가장 멋진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엔진 오일 캡입니다. 엔진 오일 캡이 이렇게 멋져도 되나? 지금 시동이 걸린 상태거든요. 걸린 상태인데 찰찰찰찰하는 요 소리 말고는 어떤 진동이나 소음도 느껴지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큰 엔진룸이 이렇게 꽉 찰 수가 있다니 정말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인테리어 컬러 보세요. 와, 정말 미치지 않았나? 어떻게 이런 컬러가 나올 수가 있지? 우드 트림도 지금 이렇게 위아래로 투톤으로 만들어서 가죽을 투톤, 우드 트림도 투톤, 그 사이에 크롬이 지나가고 이런 것들 보면 너무나 매력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부분은 그릴인데 가죽으로 된 그릴이 있네요. 어째서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저게 지금 스피커 그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좌석에 보면 당연히 화면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당연히 냉장고가 있고, 당연히 이렇게 물이 들어있네요. 요걸 떼버릴 수 있는 거, 떼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굳이 이걸 떼서 들고 다닐 이유는 없지만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아주 그냥 완전 인싸 될 것 같습니다. 인싸템. 토출구는 이런 식으로 누르고 당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너무 럭셔리하잖아. 오늘 타고 있는 차는 벤틀리 플라잉 스퍼입니다. 플라잉 스퍼 3세대 모델이니까요. 벤틀리 새로운 3세대 모델 많이 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플라잉 스퍼를 타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젠틀한데 힘이 너무 남아. 출력이 635마력입니다. 635마력? 이건 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900Nm의 자동차야. 변속기는 지금 ZF의 지금 8단 DCT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피드 시프트라고 하는 변속기예요. 뭐지? 변속감이 약간 DCT 특유의 이 변속 충격을 놔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럭셔리 자동차라면 변속 충격을 그냥 정말 아사무사하게 그냥 싹 이렇게 변속되도록 하는 그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 이 차는 지금 스포츠 세단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뒷좌석용 럭셔리
자동차가 아니라 정말 오너 드리븐 성향이 강한 그런 자동차로 만들어져 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 이게 컨티넨탈 GT의 4도어 버전이에요. 이전에는 플라잉 스퍼 있고 컨티넨탈 GT 있다 이런 느낌, 둘은 확실히 다른 차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컨티넨탈 GT 쪽으로 더 많이 이렇게 무게중심이 옮겨진 것 같아요. 더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한 그런 자동차가 됐습니다. 한번 보자. 보여줘. 무서워. 무서워요. 가속이 진짜 이런 식으로 미친 가속을 해버리면 안 되지. 이 덩치가. 이 차가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시간은 3.6초입니다. 3.6초라고 하는데 그 느낌이 너무 거대한 게 이렇게 움직여지니까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스포츠카의 3.6초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치 거대한 버스가 3.6초로 달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차에 딱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 느껴지는 느낌은 코끼리 등에 올라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거 가능해? 이런 은근한 쫄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일단 출발하고 나니까 무슨 플라잉 비, 저 앞에 플라잉 비 있잖아요. 마치 벌처럼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마치 플라잉 비 같은 느낌. 이거 너무 아재 개그인가? 저만 아재 개그 하는 게 아니라 이 영국 사람들 얼마나 웃겨요. 좀 이 영국식 유머 있잖아. 이 사람들이 플라잉 비라는 양봉장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꿀이 나온대요. 진짜죠? 도로를 달리는데 200마력까지 필요 없어. 한 100마력이면 충분해.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200마력 누가 써? 이러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차는 600마력이 넘으니까 이건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속 페달을 밟으려고 하는데 이미 도로가 허용하는 속도를 이미 넘어섰어. 밟으려고 하는데 이제 밟아야지 하는 순간에 이런 어마어마한 물건을 도로에 풀어놓다니. 이게 자동차에 대한 선입견을 많이 깨뜨려 주네요. 저는 차가 아무리 좋아져도 물리법칙은 깨지지 않아, 이 말을 정말 진리처럼 떠받들었거든요. 그런데 물리법칙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사실 무게가 늘어나면 차는 결코 빨라질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멘트예요. 로터스에서 콜린 체프먼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물리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차를 무조건 가볍게 만들어야 된다. 엔진 출력이 비록 좀 낮더라도.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 차를 보면 이 무게 다 어디로 간 거야? 이런 무게를 갖고서 어떻게 코너링도 이렇게, 브레이크도 이렇게, 가속도 이렇게, 이걸 어떻게 다 만족시킬 수가 있지?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졌어요. 사실 WCB 엔진인데 여기에 V8을 얹으면 어떤 느낌일까 너무 궁금합니다. V8이 출시될지 아닐지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나오는 것도 WCB가 될지 V8이 될지 확정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WCB도 아니면 V8도 나름대로 매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V8은 적어도 앞이 무게가 훨씬 더 가벼울 거고, 배기음도 훨씬 더 다이내믹할 거고, 그런 것들이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번쯤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WCB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지나치게 부드러운, 아니면 지나치게 젠틀한 자동차. 그런데 이 차를 보면 그런 선입견을 바로 깨트리게 되네요.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입니다. 흡기음과 배기음을 두 가지를 잘 섞어서 정말 타고 있는 사람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주는 그런 세팅입니다. 모든 소리들을 다 완전히 다 죽여버린 게 아니라 들려서는 안 되는 그런 풍점음이라든지 노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극단적으로 막아놨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런 엔진음은 또 적극적으로 살려놨어요. 그래서 아주 희한한 느낌이 듭니다. 엔진에서 소리가 아예 안 나게 하는 거는 어쩌면 상대적으로 좀 쉬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걸 흡음하고 막 방음하고 공중에 띄우고 막 그런 걸 하면 되잖아. 그거는 사실
뭐 일본 메이커나 뭐 여러 메이커들이 많이 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샴페인 잔이 넘어지지 않게 한다 뭐 등등. 근데 이 차는 그런 쪽의 세팅이 아니에요. 처음에 딱 밟으면 엔진이 무슨 탱크가 발진하는 것처럼 우르르 이런 느낌을 줍니다. 이 진동은 묘한 진동이어서 뭔가 거칠거나 소음으로 느껴지지 않고 기분 좋은 그런 간지럽힘 같은 느낌이에요. 이건 너무 매력적인데요. 변속 느낌을 좀 만들어 놨는데 이 변속 느낌이 컴포트 모드에서는 변속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스포츠 모드에서 한번, 네, 확실히 느낌이 있는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있는데 여기선 느낌이 나지 않게끔 이렇게 구성해 놓은 게 있네요. 스포츠 모드가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계속 스포츠로 놓고 달리고 싶은데 잔충격을 생각하면 컴포트로 또 바꿔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보통 좀 잘못하고 있는 회사들은 스포츠 모드로 해도 조금 부족한 거야. 그러면 항상 스포츠 모드로 놓고 다니게 되거든요. 컴포트로 바꿀 일이 없어요, 그런 차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둘 다 나름의 매력을 갖고 가는 거, 요거 굉장히 자동차 회사들이 정말 본받아야 될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이 여기 불로 나오는데 사실 불빛으로 나오는 게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콘 같은데 불이 켜지는 정도의 느낌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얘는 지금 운전자한테 불을 비춰주니까 진짜 혈깃 봐도 거기 차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놨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앞에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보지 않아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목적지로 가는 길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니고 이 철학은 평소에는 아무 길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뭐 100m 뒤에 우회전이다, 뭐 1km 뒤에 좌회전이다, 이런 게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표시를 기본적으로 안 합니다. 그러다가 뭐 300m 뒤에 나가야 돼, 그럼 그때 표시를 하는 거죠. 그게 사실 더 맞는 방향 아닌가 싶어요. 평소에는 그 꼭 필요한 정보만 헤드업 디스플레이 띄워줘야, 그래야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어떤 뭐 문구가 나왔을 때 더 쉽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확실하게. 내비게이션은 사실 제 취향은 아니에요. 조금 부족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게 장착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기 내비게이션은 조금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좀 막막해요. 좀 막막해. 한국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 상태 그대로 나오진 않겠지. 근데 보통 이제 내비게이션 있어도 핸드폰을 붙여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만큼은 어떻게든 한국화가 잘 돼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걸 놓치는 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너무 멋진 내비게이션이거든요. 내비게이션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만큼은 지금 탁월합니다.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유럽에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떤 느낌이 될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플라잉 B 환희의 여신상만큼 그런 임팩트는 사실 아니거든요. 글자가 날아가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름에 대한 어떤 자부심의 발현, 이런 느낌으로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정말 이름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이름에 그 첫 글자를 따서 그게 날아가게 하냐, 정말 대단히 브랜드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도 수많은 래퍼들이 벤틀리를 가사에다 넣습니다. 요즘 들어서 벤틀리라는 가사가 들어가는 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샘 해밍턴이 자기 아들 이름을 벤틀리라고 지은 거 아세요? 검색해도 벤틀리가 잘 안 나와. 그래서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걔한테 검색 순위에 밀려 자꾸. 벤틀리가 정말 열심히 잘하지 않으면 이거 벤틀리 검색어 뺏길 것 같아. 저는 그 럭셔리가 어떤 건지, 프리미엄이 어떤 건지, 이게 사실 굉장히 구별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뭐 사람마다 다 그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럭셔리는 쓸데없는 거를 럭셔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이렇게까지 좋을 필요는 사실 없어,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우리가 필요한 게 10이라면 20을 주는 거, 그게 럭셔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가운데 좌석에 누구를 앉힐 거야, 누구 앉힐 생각도 안 하는데, 근데 거기다가 굳이 저런 식으로 헤드레스트를 만든다는 것이 진정한 럭셔리 아닌가. 꼭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있으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그런 것 같아요. 벤틀리가 노멀 S클래스하고 싸울 생각을 안 했나 봐요. 노멀 S클래스 그래 그건 너네 가져,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스포티하고 더 럭셔리한 차를 만들 거야 라고 해서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전혀 겹치지가 않아요. S클래스의 느낌이 전혀 없고, 그러면 S63하고 경쟁했을 때는 어떨까? S63은 어쨌거나 보편적인 S클래스를 갖고 하이퍼포먼스 엔진을 얹은 자동차죠. 그러니까 뭐 윈도우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뭐 뒷좌석의 형태라든지 뭐 전체적인 차의 무게라든지 무게 배분이라든지 뭐 모든 면에서 어쨌든 이건 S클래스다 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 차는 정말 그 가장 기본부터 S63 같이 하이 퍼포먼스 카를 만들겠다라는 그 밑바탕을 깔고 만들어진 자동차이기 때문에 어떤 S클래스의 63 버전이 약간 개조된 자동차의 느낌이 있다면, 이 차는 처음부터 그런 자동차로 만들어진 차라는 느낌이 드네요. 스포츠카지 이게 어떻게 럭셔리 세단이야. 이건 스포츠카지. 이게 뭐야? 이 차의 최고 속도는 333km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그렇게 가겠다는 건 아니고요. 333km라니, 아 세상에, 이 거대한 물건이, 이 말도 안 되는 물건이 어떻게 그런 속도를 낼 수가 있죠? 그러면 사실 300km까지 가는 거는 어떻게든 해볼 수 있어. 그런데 그러면서 정말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느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죠. 이 차는 정말 매력적으로, 정말 짜릿하게, 정말 기분 좋게, 너무 안심되게 차 사이로 막 갈 수 있는 정말 신나게 주행할 수 있는 핸들링 특성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특히 롤링을 엄청나게 억제했어요. 코너링을 하고 있으면 코너링에서 얘가 뭔가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진다는 느낌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이 스테빌라이저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양쪽 바퀴는 정말 하나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독립현가식 물론 좋아요. 하지만 스테빌라이저가 그만큼 충분하게 잘 조합되어 있을 때만 좋은 겁니다. 그러면 스테빌라이저를 부드럽게 하면 어떨까? 부드럽게 하면 차가 롤링이 생기고, 그러면 스테빌라이저를 단단하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차가 승차감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조합하기 위해서 이 차는 액티브 안티롤 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8V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태 자동차에 사용됐던 전기 모터 중 가장 강력한 전기 모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핸들 조향 감각은 정말 어떻게 이런 느낌을, 이 정도 크기의 차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조향 감각입니다. 정말 기분이 너무나 좋아지는 그런 주행 감각이에요. 우리가 코너를 만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코너가 너무 급해, 이거 통과 못할 것 같아 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행동, 브레이크를 밟거나 가속 페달을 밟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면 이 차는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 쪽인 것 같아요. 토크 벡터링이 생각보다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네요. 약간 가장자리를 조금 더 밀어주고 안쪽을 약간 좀 더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가 요 모멘트를 일으키도록 하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주 매력. 지금 스포츠 모드로 딱 바꾸는 순간에 마치 거미나 아니면 뭐 고양이가 착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탁 이런 댐핑을 보여줍니다. 컴포트로 바꿔서 운전을 하겠습니다. 컴포트로 바꾸면 바로 쭉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차가 출렁출렁 물렁물렁 부드러우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건데, 문제는 이렇게 물렁물렁한 차는 코너링에서 차가 자빠진다는 거예요. 코너링에서 차가 기울어지는 느낌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가속할 때 앞뒤로 피칭이 막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차가 너무 물침대 같으면 안 된다, 멀미난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차는 전자장비를 통해서 롤링이라든지 피칭을 굉장히 잘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댐퍼를 부드럽게 풀어줘도 충분히 차가 기분 나쁜 형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부드러움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차 컨트롤을 이렇게 여전히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정말 매력적이에요. 벤틀리를 봤을 때 항상 이렇게 정말 착 가라앉은 느낌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이번 벤틀리만큼은
그 전에 봤던 어떤 벤틀리보다 더욱더 착 가라앉고 정말 안정감 있는 느낌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돼. 이렇게 달리는데 유리 같은 그런 매끄러운 표면 위를 달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달린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물론 지금 롤은 확실히 억제됐어요. 정말 롤을 억제하는데 정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피칭은 조금 그에 비해선 조금 더 있는 편이에요. 가속 페달 밟았을 때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들리거든요. 브레이킹 할 때도 약간은 좀 앞부분이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 조금씩 있어요.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결코 나쁜 수준은 아닌데 이게 워낙에 잘 억제돼 있으니까 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 눈에 띄네요. 번호판을 바로 전에 플라잉 스퍼는 약간 산뜻하게 위로 옮겼는데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차가 더 가라앉은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주 희한하네. 폭도 더 넓은 것처럼 느껴지게 약간 그 이상엽 전무의 향기가 살짝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릭 동퍼버르키나 이상엽 전무가 한 최근의 작품들을 보면, 예를 들면 소나타 아니면 G80 이런 차들을 보면 뒷 팬더가 정말 밖으로 툭 튀어나오면서 그 팬더를 또 강조하기 위해서 캐릭터 라인을 그 위에 더 긋거든요. 그 캐릭터 라인이 이 차 뒤에서 보면 딱 꽂힙니다. 저기에 시선이 딱 꽂히는데 저게 이제 이 이상엽 전무와 릭 동퍼버케가 만든 라인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어댑티브 크루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도로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상대적으로 좀 사용 방법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요즘 들어서의 차들을 보면 어댑티브 크루즈랑 핸들 조작이나 이걸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렇지 않고 핸들 조작은 따로, 어댑티브 크루즈는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핸들을 얼마나 돌리나요? 예, 조금 부족하네요. 이 고속도로 정도를 가는데도 조금 약간 넘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차선 이탈을 방지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제는 차선 이탈이 아니라 레인 팔로잉, 그러니까 레인의 가운데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세팅이 돼줘야 되는데, 이 차에서는 그 부분으로 되어 있진 않네요. 의외인 점은 아우디의 오토 스티어보다 조금 못하다는 거예요. 왜 아우디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았지? 약간 아우디는 너무나 이거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정도로 핸들을 돌려주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DCT 변속기 정말 매력적입니다. 직결감 너무나 우수하고, 변속될 때 느낌은 번개 같아요. 빡 이렇게 꽂히네요. 근데 그 점은 좋은데, 이 변속될 때 충격이 분명히 있는 편이거든요. 요거를 아마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차의 성격에 대해서 미리 알고 이 차를 구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차는 결코 그냥 느긋한 뒷좌석용 세단이 아닙니다. 이 차는 다이나믹한 스포츠 세단이에요. WCB가 그러니까 처음에 우왕했던 그 느낌이 계속 조금 오히려 더 가라앉는 느낌이에요. 고속으로 갈수록 더 조용한 느낌이 듭니다. 더 시끄러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 거기서 실망하시는 분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거친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V8을 아마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V8로 가면 더 싸다, 이 부분이 아니라 V8을 원하는 사람들은 V8을 선택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차급이라면 사실 가격 때문에 선택하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 차의 연비, 제가 몰았을 때는 연비가 한 9km가 안 되거든요. 정확한 연비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주 느긋하게 운전을 해도 9km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연비가 썩 좋은 차는 아니죠. 그건 인정. 하지만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이 연비 때문에 이 차를 선택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연비가 나쁘다는 것의 단점은 돈이 나가기 때문이 아니라 주유소를 자주 들려야 되기 때문에, 주유소 가는 거 정말 지겨워 죽겠네, 주유소를 내가 이틀에 한 번씩 가야 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연비가 좋은 차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차는 연료통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할 때 연비 얘기를 안 하고 한 번 주유로 얼마나 갈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하는데, 800km를 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주유소를 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가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벤테이가가 지금 하이브리드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도 하이브리드로 나오면 얼마나 멋질까, 이런 기대도 됩니다. 2023년
하이브리드를 시작한다고 하고요. 2025년 전동화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 차를 전동화를 한다는 건지 다른 차를 전동화를 한다는 건지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 차가 전기화가 된다면 그것도 멋진 일이 될 것 같아요. 이 차는 사륜구동이면서 액티브 롤 컨트롤이 있으면서 토크 벡터링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를 들어가면서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아까처럼 산길에서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바깥쪽 바퀴에 힘을 더 보내요. 안쪽 바퀴엔 약간 브레이크를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코너링이, 이걸 얘가 돌아 나간다고? 진짜냐? 이런 느낌이에요. 시트 포지션도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덩치를 감안하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 자동차죠. 우리나라 어지간한 소형 세단보다 더 낮은 정도의 시트 포지션을 세팅할 수 있고요. 경쟁사 같으면은 약간 걸터앉는 느낌이잖아요. 한 방석 2개 깔고 앉는 느낌인데, 이 차는 그런 모습이야. 훨씬 더 안정감 있는 시트 포지션을 보여줍니다. 오디오가 너무 좋아. 이게, 이 차의 오디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싼 거, 하나는 싼 거겠죠. 그 싼 게 뱅앤올룹슨입니다. 뱅앤올룹슨. 보통 이제 많은 회사들이 뱅앤올룹슨을 그 최고급 트림에다 집어넣곤 하는데, 이 차는 싼 트림에 뱅앤올룹슨이, 비싼 트림에는 나임 오디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나임 오디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까지 알려져 있진 않지만, 이 벤틀리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이 알려진 그런 브랜드이기도 해요. 정말 오디오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오디오 중에 하나입니다. 왜? 뒤에 차가 있었어. 아, 자동으로 멈추는 거야? 뒤에 차가 있으면? 나는 벤틀리 박는 줄 알았어요. 뒤에 차가 저렇게 멀리 있는데 멈춘 거야? 와, 이거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한 그런. 여기 어디일 것 같은데. 저 아저씨가 딜리버리 하는 아저씨죠. 네, 엉뚱한 데 내리는 바람에 도움을 다시 또 받게 됐어요. So you went in that one, which is the obvious one to go in. There we go.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Okay. All sorted in the end. 아, 정말 아름다운 자동차, 아름다운 현장이었는데 영상으로 다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사실 저는 작은 유튜브 운영하는 그냥 유튜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자동차 벤틀리의 초청을 받아서 벤틀리 플라잉 스퍼의 세계 최초 시승 행사를 함께 했다는 점이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아이, 뭐가 그렇게 기뻤냐고요? 벤틀리는 그냥 고급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하나하나가 역사가 되곤 하는데, 이날은 럭셔리 자동차 메이커의 대명사 벤틀리가 마치 포르쉐처럼 스포티하게 전환한다는 걸 선언한 날이었기 때문이죠.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는 점이 정말 기뻤던 거죠. 감동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이런 절경 속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건 진짜, 세상에 이렇게 멋진 곳을 차를 타고 운전하고 다니다니. 벤틀리를 타고